우리 저번 시간에 문장 읽고 문단 읽었으니까 이제 글 전체 읽으러 가야지. 글 읽기라고 해서 뭐 다른가? 아니요. 문장,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처음, 중간, 끝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특히 주목해야 될 건 처음 부분. 왜? 처음 부분에서 화제를 제시해 주니까. 안타깝지만 시험 문제는 대부분 중간에서 나오죠.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라 라는 것들. 그래서 글의 처음 부분에는 항상 화제를 찾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글을 잘못 읽고 이 글 이해 못할 것 같다라고 해도 네모칸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내가 핵심어는 찾아놨구나 라는 것들. 근데 이 핵심어 나오는 것들도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문단별로 내용을 요약해 놓고 그 요약해 놓은 문단의 주제를 또 다시 하나로 묶어 놓으면 그게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 글 전체 중심 내용 파악 안 하고 문제 풀면 안 되나요? 안 될 거는 없어. 근데 나중에 책 덮고 나서 내가 오늘 무슨 지문 봤지? 라는 게 한 문장 정도로는 좀 정리되어 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46페이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내가 설명해봐야 읽는 것밖에 없어요 라는 거라서 넘어가는 거라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좀 꼼꼼하게 읽어놓을 필요는 있어요. 어느 글의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글을 읽고 다음 글에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열차 운행의 중요한 과제는 열차를 신속하게 운행하면서 열차끼리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뭐가 중요해요? 신속하게 충돌 방지. 열차를 운행할 땐 일반적으로 역과 역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구간을 두고 그 구간에는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폐색 구간이라고 한다. 단어 뜻 설명해 줬잖아요. 중요하지. 폐색 구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열차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다양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냥 예상해 봅시다. 이제 이 이후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다양한 안전장치 뭐가 있는지, 종류가 있겠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안전을 보장해 줄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지. 예상하면서 글을 읽어주세요. 끝! 다음 글은 오른쪽 밑에 어떤 글의 한 문단입니다. 중심 화제와 맥락을 파악해 봅시다. 맥락은 굳이 파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그치? 그런데 오늘날 심리철학에서는 정서라는 개념을 특정 시점에서 주관의 정신상태라고 정의하며 정서와 감정을 구분을 하고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정서의 본질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철학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제일 중요한 단어 누구예요?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렇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정서겠지.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맥락에서 정서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을까? 옛날과는 달리 정서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어요. 라는 맥락 속에서 정서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 확인하면 되겠죠. 다 쓰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47쪽. 오케이. 아까 앞에 부분 또 앞에 반에서 설명해 놨었던 거라서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진짜 한민족인 것 같아요? 아니요. 왜요? 한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두세 민족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 민족 섞여 있을 거예요. 한민족이면 지들끼리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온 단일 민족일까? 라고 물어보고 고대에서부터 고려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또한 거란, 몽골, 일본, 만주 등 대대적인 외침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뭐 단일 민족? 아니다. 단일 민족일까? 아니요. 옆에 단락 요약 볼게요. 대규모의 인구 유입과 외침을 겪은 우리 민족은 뭐가 아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주변 둘러보면은 어쩌다가 보면 진짜 아랍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런 애들 가끔 있을걸? 맞아요. 네. 인도 사람처럼 생겨있었어요.
나 대학교 때도 진짜 아랍 스타일 애가 있어가지고 걔 별명이 쌍봉낙타였는데. 고조선의 건국시조로서 단군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고조선 세운 건 단군이 맞아. 한민족 전체의 공통조상으로서 단군을 받드는 건 옳지 않다. 어머, 지가 물어보고 지가 이렇게 대답해 줬죠? 각성씨의 족보를 보더라도 에헴, 우리 조상님은 중국에서 왔는데 라는 애들도 많고 김씨나 박씨도 우리는 알에서 태어났지 단군의 후손 아닙니다. 족보가 처음 편찬된 조선 중기나 후기까지 단군을 공통의 조상으로 모신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긴 거 그렇게 오래 안 됐네? 엄격한 신분제가 유지된 전통사회에서 천민과 지배층이 같은 할아버지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죠. 두 번째 단락, 여러 사례로 볼 때 공통조상이란 인식은 옳지가 않다. 세 번째 단락,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나온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은 언제 아무리 올려잡아도 구한말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60년대나 돼야 보편화되었다. 세 번째 단락, 단일민족 의식은 구한말에 시작이 되어 60년대에 보편화되었고 역사가 깊지 않다. 그러면 뭔가 목적에 의해서 이 개념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국주의의 침탈과 분단을 겪은 20세기 단일민족 의식은 민족의 단결을 고취하고 하나가 되어서 외놈들을 무찌릅시다. 신분의식 타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래서 그러한 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조선족 보면 야,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편가르고 차별하고 지역감정 있고 왜 이러나 싶다. 오히려 한결애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그렇지만 수십 년간 단일민족임을 외쳐왔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내용은 뭐예요? 차별 문제지.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단일민족의식이 긍정적 역할을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문제를 점점 더 악화시켰다.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다른 식 뭐라고? 우리 단일민족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라서 차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민족이면 차별해도 괜찮다는 얘기네? 하나의 민족, 조국, 언어를 내세운 나치 독일, 유대인 학살하고 침략했지. 현대의 누군가를 학살하고 침략하는 건 쉽지 않지만 단일 민족은 확실히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옆에 정리. 단일 민족 속에는 억압, 차별, 불관용이 숨어져 있다. 네. 그런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48쪽 볼게요. 글의 구조도를 그리는 건데요. 여기에 구조도 그릴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수능 초기에는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진 문제들이라서 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들. 50페이지 확인할게요. 어떤 글에서 요약한 문단들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구조도를 그려봅시다 라고 해놨지만 결국엔 얘네들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니? 요 정도예요. 신장은 인체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신장의 기능. 신장의 네프론이라는 장치에서 노폐물이 여과가 되고 인체에 필요한 포도당, 수분 등은 재흡수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합니다. 신장은 혈액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성분을 배출하거나 재흡수합니다. 어머, 두세 번째 달러 거의 같은 내용인 거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신장을 이식받거나 인공신장에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인공신장. 이제 이 단어를 물고 다음 단락도 이어지겠지. 인공신장은 물질의 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노폐물을 여과합니다. 기능, 작동. 병원에서는
인공신장의 투과관을 수백 개의 다발로 묶어서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라면서 뭐 주의해야 할 것들 정도가 되고, 실제로 여기 6개 단락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구 같아요? 그쵸. 인공신장. 얘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구나 정도를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됐고, 얘를 구조도로 그리면 51페이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요렇게 뭐야 너. 요렇게 그려보세요 문제는 이제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글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한번 내가 그려볼 필요는 있는데, 네, 얘가 시험 문제는 아니다. 됐고, 54페이지. 한번 또 확인해 보러 갈게요. 그대는 도덕적인가? 네? 너무 뜬금없니? 당신 도덕적 인간이니? 저요? 네. 네. 아, 그래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잘 살면 그거 도덕적인 거지. 별거 있는가. 근데 저 사람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좀 기준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다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A가 등교하는 길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학교 안 가면 벌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네? 이러한 상황을 도덕적 딜레마라고 한다. 단어 뜻 설명해 주잖아요. 도덕적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를 도와주던 안 도와주고 학교를 가던 그 개인의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해. 그러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의무론적 관점에서 볼 건가? 목적론적 관점에서 볼 건가? 뒤에 이제 지문 뭐 나와야 돼요? 내용. 그렇죠.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대충 빠르게 눈으로 훑어봤더니 2번, 3번 단락은 의무론적 관점 얘기인 것 같아요. 4번, 5번 단락은 또 목적론적 관점 이야기인 것 같아. 그렇게 읽고서 예상하고 읽으면 되지. 의무론적 관점은 이제 내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행위에 관한 도덕적 판단이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는 의무야.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도덕 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거라서 그거 왜 지켜야 돼요? 물어보지 마.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뭐 도덕 법칙은 지켜야 돼. 얼만큼? 무조건. 무엇을 지키듯 법칙을 지키듯 법칙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무론적 관계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렇겠지. 어떤 한계? 두 개의 옳은 도덕 법칙이 충돌할 때 의무론적 관점에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것도 옳은 것, 저것도 옳은 것. 하지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면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한편 목적론적 관점은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보았다. 그렇지. 인간은 누구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니까요. 이 관점은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경험을 통해 도덕을 얻을 수 있다.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온다. 따라서 결론. 어떠한 행위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라? 결과를 고려해라. 과정은 중요치 않다.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론. 두 번째 단락이 의무론적 관점,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 세 번째, 근데 그 다음 단락은 목적론적 관점. 그 마지막 단락에 이제 뭐 나와야 돼요? 목적론적 관점의 한계 나와야 되겠지. 똑같은 결과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예외를 허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둘 다 한계가 있으니 어느 하나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이제 정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무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이 있다. 우리 여기 채울 수 있을걸요? 의무론적 관점이고 그 다음 단락 뭐였어요?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 네 번째 단락도 목적론적 관점, 그 다음이 한계.
의무론적 관점을 맨 오른쪽 칸 세부 화제 1의 특징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세부 화제 1의 한계. 그 다음 단락은 세부 화제 2의 특징. 그 다음 세부 화제 2의 한계. 이렇게 쓰면 되죠. 의무론적 관점. 이제 내용 찾으러 갑시다.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행동해라? 무조건 뭘 따라야 돼? 도덕법칙. 그렇지. 도덕 법칙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며 그 사람이 한 행위를 판단하며 무엇과 관계없이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중시합니다. 의무론적 관계의 한계는 뭐예요? 옳은 행위 1과 옳은 행위 2가 충돌을 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목적론적 관점은요. 목적론적 관점은 누구에게?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한계는 뭐예요? 서로 옳고 그르다의 기준이 달라.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내 기준에는 그게 맞으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됐을 것 같았었는데 예외로 인정을 해줘라. 예외가 너무 많아집니다. 끝. 구조를 그려보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쓸모없는 문제냐면요. 시작하고요. 의무론 이야기하고 한계 얘기하고 목적론 이야기하고 그거의 한계 얘기하고 끝. 이게 더 이상 이거밖에 없어. 고민하지 말자. 윗글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건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그냥 말 이어가면서 줄줄줄줄 써주면 된다. 굳이 하지 말자. 끝. 다음 훈련 문제. 적정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 오늘 집에 가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뜬금없이 딸,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 오늘 들어봤는데? 그러면 되지. 7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적정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핵심 단어겠죠? 적정 기술. 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해? 적은 있어서. 그치, 장한단표 있어서. 그게 다예요, 진짜. 그게 다예요? 원래 지문에 적정 기술에 작은 따옴표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글을 이렇게 2013년에 문제 낸다라고 했을 때 출제위원들이 일부러 넣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래 글에 작은 따옴표 있었을 수 있어. 근데 글 이렇게 출제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필수 단어가 아니야. 그러면 있던 작은 따옴표도 빼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다면 무조건 이유가 있다. 넓은 의미의 적정 기술은 인간 사회의 환경, 윤리, 도덕,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두루적으로 고려하여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다. 좁은 의미로는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다. 첫 번째 단락, 적정 기술의 개념. 넓은 의미로는 인간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좁은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러면 옆에 빈칸에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놓으면 되겠네요.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하다의 정도는 우리의 당신 생각보다 생각을 넘어서는 정도의 가난함,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적정 기술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보는 순간 옆에다가 예시. 아바가 고안한 항아리 냉장고입니다. 항아리 냉장고는 나이지리아 시골 농장에서 전기교통 물이 부족할 때 가장 문제가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다라는 것이었었죠. 나달랍 적정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 항아리 냉장고. 당신 무인도에 갈 때 딱 전자제품 하나 들고 가라고 하면 뭐 들고 갈 거예요? 전자제품이요? 전기는 들어와. 핸드폰도 전자제품. 그쵸? 근데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와이파이도 하게 해줄게. 네? 와이파이 된다고 칠게. 그럼 핸드폰. 그래요? 네. 저는 냉장고예요. 냉장고요? 음식 저장이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그날
근데 내가 맨날 이 먹을 거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 네. 그래서 저는 네. 심적으로는 에어컨이야. 근데 그리고 추울 수 있잖아요. 더운 날 하면. 아, 다음에 더우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발상이 달라. 그래서 곡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아리 2개에 모래흙, 물만 있으면 채소와 과일을 장기간 저온조로 만들 수 있다. 항아리 2개를 겹쳐놓고 요 사이에 모래로 채워. 그리고 여기에다 물을 부어. 그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서 시원해지고 오래 보관할 수가 있대. 엄청난데?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다. 한여름에 몸에 물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원해지는데 물이 증발하면서 몸에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물이 증발하면 어떻게 보충만 하면 돼.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 토마토의 경우 냉장고 없이 2, 3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21일. 엄청난데? 장기간 보관해서 많은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야호! 항아리 냉장고의 효과 어쩌고 저쩌고 수익을 높일 수 있었다. 적정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술 중에 하나로 어떤 지역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된 기술이다. 적정 기술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 기술이다. 70년대 이후 적정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제품이 개발되어 현지에 보급됐지만 성과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그래서 기술 보급만으로는 경제적 자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현지인의 교육까지도 필요합니다. 적정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교육까지 해줘라. 얘기. 됐나요? 이걸 지문 구조도라고 그리는데요. 가에서 얘기하고 나다라 냉장고 이야기하고 마에서 한계를 극복해라 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그린다면 1번 이야기하고 2, 3, 4달러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한계 이렇게 정리해라. 그냥 이 정도면 끝이지. 고민하지 말자. 세상의 모든 지문이 다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달락에서 적정기술 개념 이야기 했어요? 네. 네, 넓은 의미, 좁은 의미. 항아리 냉장고 얘기했을까? 네. 그 다음 원리 말했어요? 네. 효과 이야기 했을까? 네. 수익이 늘어났다. 답은 5번이죠. 적정기술의 전망이 아니라 한계와 그것에 대한 극복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지. 6번에 중요하진 않지만 그나마 1, 2, 3, 4 뭐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려본다면. 2번? 그렇죠. 다음 7번. 어머, 왜 안 지워놨을까? 에이, 다 봤네. 그러네요. 구체적인 사례, 항아리 냉장고를 통해 대상, 적정 기술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잘했어. 58페이지, 요거 설명은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이 해올 거예요. 60, 61, 62페이지는 한번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열심히 읽지 말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고, 여러 번 가볍게 반복해야지 내가 적정하고 이 내용 더 이해하겠어.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살아. 됐을까? 문제 독해, 요 부분 또 확인하도록 할게요.